질문을 아주 직격으로 한번 해보죠. 돌직구를 한번 돌직구를 던지실래요? 한번, 네, 하나 던지시죠 그럼 네, 일단. 세계 은행 중에 망하는 은행이 정말 계속해서 나오겠습니까? 예, 저는 뭐 중소은행은 더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대형은행은 이번에 뭐 별 문제 없이 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2주 전에 대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택시를 탔는데 뭐 저하고 같이 탄 사람하고 금융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 기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대요. 아 택시 기사분이요? 예, 예. 본인이? 오. 예, 본인이. 이거 참.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영업은 계속 하고 계시네요 운전은. 예, 예. 한 일주일 동안 쉬셨다는 겁니다. 그 당첨되고 나서 네. 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도 일하는 게 좋다. 그 세금 내니까 뭐 18억이 한 12억 정도로 줄어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두 저축은행에 맡겼대요. 근데 미국 거 실리콘밸리 파산 소식 듣고 가슴이 철렁하셨겠네. 예, 가슴이 철려.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다는 그렇지, 잠을 거예요. 못 잤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문 열자마자 그 돈을 찾아가지고 대형은행으로. 예, 국책은행에 맡겼다는 겁니다. 네. 혹시 저희 IBK일까요? IBK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예, 이제 정부가 다행입니다. 예. 정부은행이니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자금이 이거 이동하거든요. 실제로 저 미국 은행들도 보니까 네. 네. 중소형에서 빠졌는데 대형은행은 예금이 더 전체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아직도 뭐 15일까지 통계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출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뭐 이번에 대형 금융은행, 대형 그 금융회사까지는 안 가겠구나. 네. 오히려 그런 회사들은 돈이 더 많이 모여들겠구나. 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부익부 빈익빈처럼 그러니까 중소은행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는 다르게 은행들이 다 대형화돼서 예, 그렇죠. 미국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긴 하는데 예.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중소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대형으로 좀 많이 예, 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예, 예. 아마 이제 비슷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말씀했던 것처럼 뭐 중소은행들이 미국은 워낙 뭐 제가 듣기로만 4,000개 넘는다고 하니까 은행 예, 숫자가 예, 예. 이제 뭐 한두 개 이렇게 추가적으로 파산한다 하더라도 이제 약간 충격에 대해서는 약간 사람들이 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우려되는 거는 주말 사이에 특히 전주 후반부터 예.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예. 인수된 이후에 이제 독일에 있는 도이체방크에 도이체. 대한 우려가 이제 예. 불거졌잖아요. 예. 혹시 이런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그 뱅크런이라던가 예. 추가적인 어떤 위기가 벌어질 가능성 그렇게는 또 안 보시나요? 거기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는데요. 근데 네. 신뢰가 무너지면은 또 뭐 아주 극히 일부 은행은 어려워질 수가 있죠.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서강대 그 김병주 교수라고 아주 금융 대가가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수업하면서 그 신뢰, 금융에서 신뢰하고 뱅크런 사례를 들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홍콩에서 저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요. 어떤 은행 처마 밑에 전부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가 제가 택시 운전사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네. 그 은행 돈 찾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다. 라고 오해를 하셨겠네요. 그래서 소문을 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그 은행에 다 사람들이 돈 찾으러 와가지고 그 은행이 무너졌다. 뭐 이런 사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 그만큼 뭐 신뢰가 무너지면은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과연 대형은행까지 갈 것인가? 네네. 그래서 독일 뭐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네. 예, 괜찮은 은행이다 이렇게 다독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러면 가정법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그럼 대형은행이 망하면 리먼 브라더스 이상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대형은행이 망가지면은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지금 사실 그동안 돈을 풀어가지고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 아닙니까? 네. 채권 시장에서 거품은 저는 거의 붕괴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채권 뭐 우리 박 박사가 저보다 잘 알지만 채권은 저는 작년 뭐 9월부터 계속 사시라고 권유하고 있고 채권 시장 거품이 거의 붕괴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우리나라는 거의 다 붕괴됐는데 네. 미국은 한 3분의 2쯤 붕괴된 것 같고 3분의 2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주택 시장에서 이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인데요. 네. 부동산 중에서 미국 그 상업용 부동산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네, 규모가 7천조 원 예, 수준이죠. 규모뿐만 아니라 예, 제가 국제금융센터 어제 자료를 봤는데요. 예. 이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서 한 15% 떨어졌고요. 네. 사무용 부동산이 25%로 예,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사무용 공실률이 17%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문제가 될 것 같구나. 근데 이걸 보니까요. 역시 중소은행들이 거기다 대출을 많이 많이 했더라고요. 줬어요. 예, 한 63% 정도. 대형은행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예, 대형은행 네.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예, 미국의 중소형 은행은 더 어려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방금 또 오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어떤 은행 인수하기로 했다고 네. 예, 그런 소식도 나오네요. 네네. 음. 뭐 다행히 저도 이름 좀 까먹었는데 어떤 은행이 실리콘뱅크에 대출하고 예금을 다 이제 예. 인수하기로 해서 퍼스트 뭐 시티인 뭐 예. 뭐라고 그러는데 저도 저희 구독자분들 댓글 창에 좀 이름 한번 아시는 분들 한번 좀 시원하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슈를 좀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크레딧 스위스에서 도이치방크로 이제 옮겨간 이유가 예.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도이치방크를 공격하지는 않았을 거 예, 아니에요. 이제 어떤 투자자들이 우려가 생겼을 예. 텐데. 근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보니까 이 도이체방크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예. 익스포저가 많다. 예, 예. 뭐 파생상품 거래야 뭐 글로벌 IB들은 다 뭐 예. 어느 정도 있다고 치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이제 어떤 핵심 이슈로 좀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그 2008년도에 리만에 파산한 미국 주거용 부동산에서 이제 문제가 예,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예.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은 혹시 뭐 부실이라든가 위험의 정도가 2008년도에 주거용 부동산 시장하고 현재의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하고 혹시 예. 좀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비교는 좀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그때하고 지금 다른 게 가계부채가 그때는 집값이 오르니까 가게가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그 다음에 소비를 했거든요. 가처분 소득의 가계부채가 130%가 넘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보니까 105% 정도. 예, 가계가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건전하고요. 예, 그런데 기업 부채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기업 부채라면은 미국 기업들이 은행에서 금융에서 돈 빌린 거, 그다음 회사채 발행한 거, GDP 대비 한 49% 정도 되더라고요. 장기 평균이 한 44%예요. 네. 그래서 기업 부채는 좀 높더라. 근데 금융회사들은 그때 한번 대형 금융회사들이 한번 혼났으니까 네. 예, 리스크 관리를 더 했지 않느냐. 음. 그래서 저는 오더라도 2008년 그때 충격보다는 그때는 뭐 가계 소비 급감했고 그다음에 대형 금융회사 파산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하반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돈을 풀어가지고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는데요. 돈을 줄이니까. 그다음에 지금 금융회사들 뭐 자산관리 잘못해가지고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가계 심리, 기업 투자 심리도 위축될 거고요. 뭐 최근에 그 돈 대출이 늘어났다고 그러지만 갈수록 뭐 금융회사들도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2분기, 3분기 가면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침체 정도가 2008년 정도, 뭐그 정도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도 미국 경제가 그 2분기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2분기, 3분기 가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건 뭐 제 전망뿐만 아니라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보니까 2분기, 3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네. 퍼스트 시티즌 네. 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고마워 사랑의 고마워요님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예. 네. 어쨌든 뭐 저희 어쨌든 구독자분들 수준이 이 정도 되시니까 네. 저희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여쭤보면 이렇게 답이 탁탁 나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댓글창 써주시는 김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예. 조금 여쭤봤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MBS도 이렇게 또 전혀 안심하기에는 예. 좀 어려운 그런 예.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이 SVB가 파산했던 가장 큰 이유가 국채 특히 장기물에 대한 미실현 손실에 대한 부분이 예. 이제 매각하면서 결국은 이제 실현 손실이 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국채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국 채권 시장에서 이 MBS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MBS의 미실현 손실 규모도 좀 어마어마하다. 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예, 예. 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찾아봤는데 정확한 통계를 제가 뭐 알 수가 없더라고. 또 어떤 은행이 터져봐야지 예, 그런 통계가 나올 텐데. 예, 그런데 뭐 마찬가지로 모기 채권 금리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예, 그런 문제가 어디선지 좀 잠재해 있겠죠. 또 터질 수가 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대형 은행은 아닐 것이다. 뭐 중소형 은행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뭐 중소형 은행 미국에서 4천여 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그 중소형 어디서 터질 줄 모르죠. 네. 근데 계속 저는 그런 문제는 계속 터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터진 이유가 지금의 금리가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터지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시장에 외환시장, 채권시장, 뭐 주식시장 있는데 그중에 저 외환시장이 저는 제일 똑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달러 지수가 작년 뭐 9월 말 10월 초에 100 달러 인덱스 네.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102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10% 이상 떨어진 거는 외환시장이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경제가 5% 금리에서 견딜 수가 없다.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만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걸 저는 외환시장이 달러 지수가 반영한 거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네. 네네. 뭐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가의 거품 붕괴도 금융에서 문제되고 이제 실물 경제 조만간 침체에 빠지고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저는 뭐 당초 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올 4분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4분기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제가 조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지금 작년 딱 3월에 금리 인상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딱 1년 기간 예, 동안 예, 예. 475bp를 예, 그렇죠. 올렸잖아요. 예. 역대 이렇게 빨리 금리를 올린 적이 없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에 뒤처졌다 보니까 뒤늦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서둘렀던 것 같은데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요금리를 버티기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예.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신경 쓰지 않을 예. 수 없으니 예. 이른바 선제적인 그 통화 완화 정책을 펴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예. 예.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이른바 인슈런스 컷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지금 경기는 좋지만 예.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금리를 좀 먼저 내리겠다라는 예. 사실 그 당시로 갔었을 때는 약간 트럼프에 의해서 좀 말도 안 되는 금리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인슈런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경기를 망가뜨리는 거가 눈에 확인되고 예. 그다음에 인플레 잡히는 게 눈에 보여야 후행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환경으로 좀 갈 위험성은 없을까요? 예, 저는 그 2분기 되면은 많은 지표들이 변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예, 미국 경기가 서든 스톱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당장 그 2분기부터 미국 GDP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감소하리라 보고 있어요. 예, 실질 가처분 소득 거의 정체되어 있죠. 그다음에 미국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3.7%예요. 2007년 3.4% 이하로 최저치거든요. 네. 예, 미국 가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써버렸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역의 자산 효과, 뭐 주가 떨어졌고 집값 떨어지고 있죠. 예, 그다음에 제가 그 FMC 발표문 보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시차 효과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그러겠죠.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모형으로 분석해 보면요.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1년 후에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네. 자, 네, 그럼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 거네. 예. 음. 뭐 저는 2분기부터 네. 소비가 감소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소비가 감소하면은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 매출 줄이고 기업들도 고용을 갑자기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동안 일자리 많이 만들어놨는데 매출이 줄어들면 아 내가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구나. 미국 고용은 얼마나 탄력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0년과 3, 4월 달에 일자리 2천만 개를 줄여버린 나라거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죠. 네. 그래서 저는 2분기 하면서
소비 감소하고 고용 감소하고 수요 감소하니까 물가 상승률도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6월 점도표 보면요, 점도표가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이번 뱅크런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겠죠. 예, 예, 시기나? 이런 뱅크런도 영향 미치죠. 예. 근데 그럼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약간 조금 소름이 돋는 게 사실 3월 점도표 다음이 이제 6월이면 예. 3개월 동안밖에 시간이 없는데 6월 달에 점도표가 이렇게 확 떨어질 정도면 2, 4분기에 뭔가 참 이게 충격적인 이벤트 같은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야 이제 조금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우려를 지금 하신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는 실물 경제가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이다, GDP가. 네, 블룸버그 컨센서스 마이너스 0.4%던데요. 네, 아마 4월 컨센서스 나오면 그것보다도 더 마이너스 폭이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지금 제 모델라고 하면은 네. 올 미국 경제가 한 1%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아 올해요? 예, 올해. 아, 예, 2분기, 3분기에는 마이너스 폭이 저는 뭐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깊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1분기 성장률이 미국이 그래도 한 2.6. 2%대 했었죠, 예, 그죠? 예. 근데 1분기 2%대 했던 성장이 2분기 작년 4분기 성장률이 2.6이고 네네, 1분기는 지금 그 GDP 나오라고 네네. 그거 보니까 3.6% 정도예요. 아, 1분기는 아주 3분기 아직 좋죠. 안 끝났, 3월이 아직 안 끝났죠. 예,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모델상으로 안 좋게 보시는 이유는 적정금리 수준을 너무 초과해서 그랬다는 얘기실까요? 그래서 제가 금리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 금리 인상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자산가에 먼저 나타나고 금융회사에 나타나고 실물 경제에 나타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제가 소위 테일러 준칙에 따라 가지고 뭐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본 거거든요. 적정금리 추정하려면은 미래 그 분기별 GDP 그다음에 근원 PC 이거 물가 상승률 이거는 제가 전망한 거 아니라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네. 예. 그랬더니 4분기에는 적정금리가 3%대 중반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은 거의 같아요. 크기는 좀 다르지만. 네. 저는 뭐 이걸 보고 4분기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근데 최근에 그 선물 시장에서는 벌써 7월부터 금리 인하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 5월에 동결하고 네.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이제 오히려 금리 네. 인하 쪽에 조금 확률이 네.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금리 인하가 저는 주시장에 뭐 좋은 충격은 안 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실질 금리거든요.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 뭐 실질 금리는 플러스가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역사상 실질 금리가 최저치였었어요.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10년 국제 수익률이 0.5에서 4%까지 올랐죠.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뭐 파산 문제도 나왔고요. 저는 미국 그 적정금리 한 4% 안팎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금리는 오를 만큼 올라버렸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상화되려면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연말 가면은 저는 뭐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나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더 낮아지리라 보고 있어요. 네네.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소비 축이라는 거죠. 네. 상당한 침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을 그럼 빨리 연준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FOMC 끝나고 우리 파월 의장께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사실은 톤이 많이 줄긴 했어요. 이렇게 도비시하게 바뀌긴 했죠. 뭐 금리 인상 중단도 고민했고 뭐 그다음에 뭐 신용 이런 위기가 뭐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좀 준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메시지는 연내 금리 인하는 우리의 베이직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제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코노미스트들 얘기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금리 수준 과연 미국 경제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올해 연내 금리 인하에 계획이 없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블러핑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계속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연내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행태가 뭔가 이제 큰 일이 터져서 뒷수습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근데 위험- 이번과 연준 발표문 보니까 그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예, 그러나 이번 저 은행 파산 사태로 소비하고 예, 투자 여건이 좀 탄탄해지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표현이 넣지 않습니까? 네네. 소비 투자 줄어들면은 그게 이제 불확실하다고 그랬는데 네네. 저는 이 사람들 생각이 바뀌리라 보고 있어요. 아까 애한시장 말했습니다만은 애한시장이 연준 위원들보다 훨씬 더 지나고 보면 똑똑했을 똑똑하다. 것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소비 데이터 뭐 이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 지금 이제 잘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마음이 바뀔 거다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예. 2분기부터 미국 실물 경제의 충격이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예. 이게 사실 뭐 자본시장에도 반영이 될 텐데 예. 그 시기를 언제쯤부터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올해 이제 제가 주가를 예상하면서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 공식적인 견해거든요. 네. 예, 저는 그 선행주 순환 변동치를 예측하면서 주가 방향을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 예측하는데 예측 오차가 제일 적은 게 선행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네. 이거 두 개를 예측하는데요. 이게 제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쳤거든요. 네. 예, 통계청에서 선행주 순환 변동치를 제 나름대로 좀 바꿔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게 떨어지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식 비중 좀 줄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예상해 보니까요. 이달이 저점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요? 예. 좀 이거는 지금 한국 이야기죠. 예, 우리 예, 이야기.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국 얘기를 했던 예. 거고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가 방향은 같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3월이 저점되고 저점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5월 말 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늦게 왜냐면은, 지표가 예, 늦게 4월 게 나오죠. 5월 말에 발표가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조심스럽게 합니다만은 이게 3월에 저점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 주가 전망하면서 뭐 4, 5월까지는 좋다. 네. 예, 그런데 이게 또 예상해 보니까요. 하반기 들어와서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올해 주가 전망하면서 상반기 특히 5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네. 근데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거치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저는 주가 뭐 전저점까지는 안 떨어지라고 보는데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하반기에 왜 이렇게 모델 수치가 낮아지지? 이게 네. 미국에서 충격인 것 같아요. 미국의 실물 충격.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미국에서 자산 돈을 풀었다가 줄이는 과정에서 자산가의 거품 발생했다 붕괴되고 그다음에 지금 금융회사 문제 발생하고 결국은 소비 투자가 이축되면서 실물 충격이 한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과거 2008년이나 2020년 실물 경제 침체가 그 정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지 하반기에는 저는 미국에서 충격이 한번 오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평가해보면 우리 주가는 저는 저평가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주가는 아직도 제가 평가하면 고평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 주가가 우리보다 더 많이 떨어지죠. 네. 최근에 예. 보면 올해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주가 지수 중에 하나가 우리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 아, 예.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22% 정도 네. YTD 지난 기준으로. 주말까지 22% 올랐죠. 오늘 예. 또 올랐으니까요. 네. 그럼 코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작년에 러시아 전쟁하면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에 우리 주가가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네.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 올해 훨씬 좋거든요. 네. 저평가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올해 상대적으로 좋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최근 데이터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이시지만 이걸 또 시장과 이렇게 자꾸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하시고 실제로 이 전략가처럼 이게 지수 레벨이나 시기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 주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 미국의 실물 경제 충격이 2분기 이후부터 이제 본격화 되는데 그게 3분기에 발표가 되죠. 예, 그 경제 지표 발표되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부터 2분기 한 중반 5월 뭐께까지는
오히려 국내 선행지수 반등 때문에 좀 시장은 예.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예, 있다. 오를 여지가 있으나 하반기 가면 미국 실물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예. 다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조정을 받을 수 예, 있다. 근데 그게 전저점까지 가는 그 정도는 예. 아닐 것이다. 미국보다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미국이 10% 가대평가돼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10% 떨어지면 우리는 5% 정도 하락폭이 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사실 미국의 문제가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제 실물 경제 충격을 예. 이제 주로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국 경제도 좀 취약한 고리들이 있잖아요. 예. 특히 우리나라 자산시장 중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예. 부동산 쪽. 예. 그리고 요즘에 작년 10월, 11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한참 PF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불거졌다가 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잠깐 좀 눌러놓은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보면 브릿지론이나 PF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냥 자동 연장이 됐거든요. 예. 대부분 올해 2분기에 좀 만기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국의 실물 경제 충격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우려는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복권 당첨된 기사 말씀드렸는데 네네.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일부 PF 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저축은행 뭐 일부 증권사 네. 크지 않은 것들이죠.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아까 그 돈이 저 은행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은행과 부실효심 비율 늘어나기는 늘어나고 있죠. 네. 예, 근데 뭐 올해 1분기 통계는 발표가 안 됐는데 작년 3분기 통계 보니까 뭐 은행 평균 0.3%더라고요. 예, 연체율. 예. 네. 뭐 앞으로 좀 더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일부 저축은행, 뭐 일부 증권회사. 그러니까 그동안 뭐 채권 시장 몇 년 동안 안 좋았죠. 네. 한 3년 최근에, 고생했죠. 고생했죠. 주식시장 최근 2년 동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일부 금융회사들이 뭐 제가 가까이서 알고 있는 금융회사들도 부동산 투자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이건 약간 사이드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 자체의 전망도 좀 중요한 시기니까 요즘에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흔히 말하는 급매가 좀 소진되고 주간 단위로는 약간 상승을 보이는 그런 지역들도 좀 나타나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부동산 시장도 아주 첨예하게 어디서는 이제 이 데드캣 바운스다. 예. 이러다가 이제 다시 또 털썩 주저한다는 주장도 예. 있고 예. 한쪽에서는 아 저점 봤다. 지금 다시 사야 될 기회다.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의 저는 뭐 견해는 데드캣 바운스 그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작년 그 3월 달에 한 일간지에서 저를 그 대세 하락론자 어떤 분을 대세 상승론자로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논쟁을 시켰거든요. 아, 부동산에 예,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예. 근데 그 기자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네. 요새 이제 금리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금리가 떨어지니까 다시 대세 상승론자들 견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네. 다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어, 그거 좋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게 초기에는 금리나 대출이 집값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금리보다는 경기가 집값에 훨씬 더 집값 변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경기를 대표하는 지표인데요. 네. 그게 작년 10월에 정점을 치고 이제 떨어진 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게 과거 11번 순환 보면 한 번 떨어지면 평균 19개월 떨어졌어요. 네. 예, 저는 지금 뭐 부동산 바닥론하기는 너무 빠른 시점이다. 예, 하락 속도는 좀 둔화되겠죠. 하락 폭은. 예.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보면 집값 보면은 최근 작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급등한 부분은 거의 다 해소됐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산 좋아합니다. 산 정상 가면 이 가파른 마지막 그 꼭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내려오는 거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런데 산 내려오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야 됩니까? 네. 산 내려다 보면 중간중간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부 지역 반등은 그런 언덕 정도에 해당한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에서
잠깐 내려가서 내리막 시작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굽이굽이 내려가야 될 길이 많다. 예. 하락 속도는 좀 안만하죠. 네. 아, 이게 또 오늘 또 약간 좀 그런데 이제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이시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보셨는데 주식은 의외로 또 괜찮게 보신 거예요. 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약간 조금 그러니까 하반기에 뭔가 큰 게 오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단기적으로 주가는 조금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약간 조금 그게 좀 이렇게 인정하기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주가라는 게 계속 떨어지진 않죠. 오를 때도 떨어질 때도 뭐 오르고. 네. 작년 9월에 뭐 2,135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500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2,135가 저점이었다. 네. 예, 이번 사이클에서 음. 올라가는 과정에서 3분기 조정인데 네. 떨어지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간다. 예, 그런 의미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저점 고점이 서서히 네. 이제 높아지는 국면이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우리가 당할 일들은 많이 당했고 예. 올해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회복의 과정을 가는데 뭐 가파른 상승이 아니라 예. 회복의 과정을 계속 그렇죠. 걷는 시장이다. 예. 네. 이런 과정에서 종목 간 차별화가 올해 얼마나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엄청나죠. 예. 지금. 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매크로 얘기를 해보고 그 종목이나 시장 전략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볼 건데 그러면 결국은 국내에서도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종료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저는 뭐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우리나라 시장 금리를 현재 대표하는 국고채 3년 수익률하고 예, 기준금리 제가 추이를 그려놓은 건데요. 인과관계를 분석하면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좀 후행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뒤따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올렸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은 기준금리가 내렸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시장 금리가 작년 10월에 정점을 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작년부터 채권 사십시오, 채권 사십시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방송국 나갔더니 그 진행자가 제 얼굴 보면은 채권 이야기만 생각난대요. 네. 박 박사 봐야지 채권 이야기 자꾸 생각날 텐데 네. 제가 그만큼 그 채권을 사라고 강조를 했으니까 네. 네. 채권 이야기 뭐 생각난대요. 근데 최근에 조금 반등했습니다만 뭐 반등할 때 또 채권 살 기회다. 금리 반등할 때.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면 우리 경제 성장률 계속 떨어지다. 그리고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가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을 계속 수요가 위축되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낮아질 것이다. 예. 뭐 전체적으로 뭐 중소기업들은 어렵지만 우리 대기업들 940조 정도 작년 9월만 이제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음. 예, 그리고 앞으로 저는 뭐 가계도 부채가 많으니까 은행에서 돈 덜 빌렸을 거고 기업도 대기업 중심으로 돈을 덜 빌렸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은행이 채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리는 정점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다. 네. 뭐 이걸 볼 때 기준금리도 네. 저는 지난번 뭐 동결 잘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올 3분기 좀 버티다가 4분기부터는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장장과 우리 3분기에 우리 정부 추경 예산 편성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어. 1분기 작년 3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으면 1분기도 뭐 마이너스 성장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앞서 그 채권 자산 시장의 거품이 깨지는데 채권이 제일 먼저 깨졌다라고 예, 예. 말씀하셨을 때 그 거품이라는 건 0%를 찍었을 그 당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21년 그 사이. 예, 2020년에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 네. 2020년 3월에 0.5%까지 떨어졌죠. 네, 네. 그때가 거품의 절정이었죠. 예,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때보다 뭐 무려 뭐 한 4%까지도 올라왔으니까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살 좋은 찬스는 맞는데 단숨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3.3%, 한국도 예.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지금 가격이 빠르더라고요.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전만큼 뭐 0%대라든가 이렇게 뭐 1%대 초반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투자가 좋은 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최소한 뭐 1년 이내 2%까지는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이나 3년짜리가. 네. 그러면 지금 3%에서 2%까지 떨어지면 네.
좀 만기가 긴 것들 사면은 네. 뭐 상당한 수익을 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20년, 30년 이런 만기가 긴 국채 사시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회사채는 뭐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한 시기다. 네. 자, 벌써 이제 교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해야 되는 좀 시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는 한 2분기 중반까지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할 룸이 좀 남아 있는 예.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 뒤로는 조금 조정. 예. 채권 시장은 계속 금리가 올라올 때마다 그냥 이제 예, 약간 그렇습니다. 매수관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포트폴리오 내지는 자산 배분 예. 내지는 그냥 실제 투자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샀다가 2분기 중반에 팔아야 되는 약간 그러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요. 지금 주식 비중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 증권회사 다닐 때는 뭐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못 했거든요. 증권회사 그렇죠. 다닐 때 주식 투자 못 하죠. 못하게 하겠죠. 특히 네. 리서치 센터. 근데 지금은 저는 자유롭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제 주식 투자 행동이에요. 네. 저 주식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서서히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금리 떨어지는데 부동산 하락이라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 중에. 예,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을 결정하는 건 초기에는 금리인데 금리보다는 경기가. 네, 경기가 경기다. 중요해지는 때가 온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안 오르는데 집 살 돈이 없는데 금리 금리만 떨어져봐 떨어진다고. 아무 소용 없다. 예, 예. 네. 그런 인식을 좀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뭐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네. 집값에 초기에는 금리가 영향을 많이 주지만은 네. 6개월, 12개월 가면서는 경기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네. 주거든요. 그 최근에 그 달러 가격이 좀 떨어져서 금값이 이제 2,000불 온스당까지 네. 왔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혹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금 장기적으로 계속 사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금 예. 장기적으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떨어질 거예요. 네. 떨어질 때 저는 사시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뭐 달러 가치가 고점에서 지금 한 10%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뭐 시간의 문제죠. 한 20% 정도 떨어질 것이다. 네. 근데 금을 결정하는 요인 뭐 유동성도 있고 금리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도 있는데요. 달러 지수가 1% 하라면 금값은 1% 정도 오르거든요. 네. 시간의 문제지 한 20% 정도 오를 네. 수 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금 투자할 때 늘고 주의한 거는 금을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다. 네. 뭐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는데 맞죠. 네. 네.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많이 살 필요 없는데요. 네. 저도 제 자산 중에서 15%금 투자. 많으신데요. 네. 그거 그냥 사놓고 사실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얼마인지도 예. 보지도 않는데요. 일단 무조건 플러스네요. 2,000달러 왔으니까 고점 부분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교수님의 뷰를 정확히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럼 교수님 말씀은 지금 이제 교수님 현재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주식 비중이 지금 많이 있으시니까 예. 2분기에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오히려 주식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예. 채권 쪽 비중을 늘리는 그런 타이밍으로 예, 지금 그렇습니다. 보신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교수님처럼 주식의 비중이 이미 많으면 좋겠는데, 사실 올해 전반적인 시장 전망이 약간 흔히 말하는 컨센서스가 상저하고 전망이 많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 아예 상반기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기회 보다가 주가 빠질 텐데 뭐 금융위기 오고 뭐 뱅크런인데 이러다가 지금 오히려 현금 비중만 그렇죠. 많이 있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3분기에 정말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오는 거죠.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기다려라. 예. 이번 버스는 그냥 예. 놓쳤다. 보내고 예, 다음 보내고요. 버스를 기다려야 예, 되겠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처럼 저는 올해 제 금융자산의 60%를 주식으로 했고 주식을 거의 100% 채워놨거든요. 네. 그 역사상 우리 교수님 포트폴리오 역사상 가장 높은 비중의 주식이시죠? 그게? 그렇죠. 네. 뭐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네. 뭐 인버스 같은 거로 리스크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제가 살 수 있는 주식 다 사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조금씩 좀 줄이고 있죠. 네.